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입사 헤드라인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스페인 정부의 긴축안 발표에 상승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00억 유로를 절감하는 내용의 2013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인 유로 안정화기구가 독일 대통령의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 8일 출범합니다. 산탄데르와 BBVA 등 스페인 대형은행 6곳 은행 재무 건전성 점검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가 재정위기 확산의 우려를 이기고 저금리로 중장기 국채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중통화스와프의 상설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추석 연휴가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 좀 설레임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번 추석에는 유난히 저가형 선물이 큰 인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대 양말 선물 세트가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죠. 경기 불황의 단면을 아무래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려움 속에도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만은 식지 않은 것 같아 흐뭇하기도 하고요. 박희준의 여보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구제금융 소식이 단연 이슈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어제 큰 폭으로 내려갔던 해외 증시들 오늘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는 5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2분기 성장률은 전망치에 못 미쳤고 실업률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치를 하회하는 지표들도 있었지만 스페인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최종 예산안을 발표한 점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중국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뉴욕 증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0.54% 72포인트 올라가면서 13,485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폭이 좀 더 컸습니다. 나스닥 지수 1.39% 오른 3,136, S&P 500은 0.96% 오른 1,447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전날 급락세를 뒤로하고 역시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설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이 국경일인 10월 1일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추측이 시장 전반에 퍼지면서 기대감에 소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이 경제개혁안을 발표하기 전에 유럽 증시가 폐장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럽 증시 주요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소폭 오르면서 5,700선에서 마감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역시나 소폭 상승하면서 7,29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는 상승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0.72%, 24.48포인트 올라가면서 3,439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역시나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기 지표들이 저조한 수치를 나타내면서 중국 정부가 더욱 공격적인 부양책을 꺼낼 때가 됐다는 기대감이 확산됐습니다. 일본과 중화권 증시들 대부분 장 초반에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지만 반등에 성공하면서 장 마감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0.48%, 43.17포인트 올라서 8,949
229에서 마감이 됐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어제 굉장히 큰 낙폭을 보였었는데 2.6% 크게 반등하면서 2056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1.14% 올라서 2762.29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머니국의 이나연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기자.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가 스페인의 긴축안 발표와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 시행 기대감에 모처럼 시원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에 뉴욕 증시의 강세를 이끈 것은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어제 마감한 중국 증시는 최근 경제지표 부진에 따라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3주일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신용경색을 피하기 위해 이번 주에 사상 최대 규모인 3,650억 위안의 자금을 자금 시장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민은행은 3분기 말을 맞아 은행들의 지급준 비율을 맞춰야 하는 동시에 중국 최대 명절인 중추절을 맞아 자금 수요도 크게 늘어나면서 단기 신용경색을 피하기 위해 이처럼 많은 유동성을 공급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시장을 끌어올린 배경이었습니다. 스페인은 내년 예산안을 내놓고 총 400억 유로 규모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세금을 인상하기보다는 지출 축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크리스토발 몬토로 예산 장관은 2013년도 예산안 초안이 전반적으로 400억 유로의 세출 감축안을 담고 있으며 각 부처들이 평균 8.9% 지출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개혁을 위해 향후 6개월간 43개의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고요. 유럽연합과 약속한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을 감독하기 위한 독립적인 예산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은 또 EU의 정책 권고를 받아들여서 연금을 동결하고 퇴직 연령을 현재 65살에서 67살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발표한 예산안을 오는 29일 의회에 제출하는데요. 내일은 스페인 은행 산업에 대한 최종 감사 보고서를 발표해서 필요한 자본 충당 규모를 공개합니다. 개장 전 나온 또 미국 경제 지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내구재 주문은 3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요. 2분기 GDP 증가율 확정치는 1.3%로 수정치 1.7%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고용 지표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투자 심리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했지만 유가와 금값은 증시와 함께 반등했습니다. 미국 원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2.1% 급반등하면서 91.85달러에 체결됐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다른 국가들의 군사 행동을 초래하는 한계선, 이른바 레드라인을 설정하자고 제안한 것이 유가 상승을 촉발시켰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저가 매수의 유입에 따라서 온스당 1.5% 상승한 1,780선에서 체결이 됐습니다. 미국 국채 가격은 주가가 오르면서 9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5%로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스페인과 그리스를 제외하고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유럽 시황을 나타내는 스톡스 유럽 600 지수 0.4% 올라 271.65로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는 건설주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베이직 리소스가 1% 이상 올랐고요. 글렌코어와 카장무스 등 에너지 개발 관련주들이 1%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은 보험사인 다이렉트 라인을 매각할 것이라는 소식에 0.59%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패스트 패션 업체인 스웨덴의 H&M은 실망스러운 3분기 실적으로 5.55%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과 유럽 증시는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스페인 정부의 긴축안 발표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0.54% 오른 13,485.97로 마감했으며 S&P 500은 0.96%, 나스닥은 1.39% 상승했습니다. 범유럽권 지수인 스탁 유럽 600 지수도 전날보다 0.34% 올라 271.65로 마감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400억 유로를 절감하는 내용의 2013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그에 따른 경제개혁안을 확정하고 오는 29일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라야 사인스대 산타마리아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대부분 지출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며 절감할 가운데 58%는 예산 삭감으로 나머지 42%는 세금 인상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로존 상설 구제 금융인 유로 안정화기구 ESM이 독일 대통령의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 8일 출범합니다. 독일 대통령궁은 요하임 가우크 대통령이 ESM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비준 절차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ESM은 내달 8일 첫 이사회를 소집함으로써 공식 출범하고 다음 달쯤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산탄데르와 BBVA 등 스페인 대형은행 6곳이 은행 재무 건전성 점검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는 점검에 참여하는 미국 컨설팅 업체 올리버 와이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스페인 은행 재무 건전성 점검 결과는 현지 시간으로 28일 공식 발표되며 스페인은 이 결과와 내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전면 구제금융 신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가 저금리로 중장기 국채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재무부는 5년 만기와 10년 만기 국채 발행을 통해 56억 4,500만 유로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행금리는 5년물의 경우 4.09%, 10년물은 5.24%로 종전과 4.73%와 5.82%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극동건설이 최종 부조 처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들과 대출행 등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은진 기자가 전합니다. 웅진그룹 발행 채권 중 만기가 남은 채권은 총 1조 3천억 원으로 절반이 웅진홀딩스 물량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가 매입한 회사채와 기업화음은 4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래에셋은 사모펀드를 통해 웅진홀딩스 자회사인 웅진폴리실리콘에 1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모 회사가 회생 절차를 개시하면 안정적 운용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300억 원을 투입한 서울저축은행과 늘푸른저축은행 등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은행의 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한은행을 비롯해 은행권의 극동건설 대출은 1,340억 원이고 웅진홀딩스와 관련된 위험 노출액은 2,80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웅진이 법정 관리가 개시되면 은행들은 웅진에 집행한 대출에 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행권의 불안 심리로 다른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구조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심리, 그다음에 이제 연말까지 금감원에서 제시한 NPL 비율 달성 등에 따라서 하반기 그리고 4분기에는 조금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추가적으로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법원은 웅진과 극동건설에 대해 기업 회생 절차 조기 종결 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관리 여부는 다음 달 초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중 통화수합회 상설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 총재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한중 금융협력 현안과 과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한중 간 통화수합회 규모를 대폭 확대, 영내 금융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양국 간 통합이 더욱 진전될 것을 고려해 한중 통화수합회의 상설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와 갤럭시 노트, 갤럭시 탭 등 5개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패널 설계 기술 등 총 7건에 대한 특허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OLED 패널 설계 관련 기술 3건, OLED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OLED, 기구 설계 관련 기술 1건 등 총 7건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피치는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글로벌 GDP 성장률이 지난해 6월 전망치 2.2%보다 낮은 2.1%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2013년 전망치는 기존 2.8%에서 2.6%로, 2014년 전망치는 3.1%에서 3%로 각각 낮췄습니다. 미국이 올해 2분기 GDP가 가뭄 탓에 1.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1.3%로 지난해 3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발표했던 추정치나 시장 예측치인 1.7%보다도 더 좋지 않은 수치입니다. 유로존 경기 신뢰지수가 85로 8월에 86.1보다도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는 마이너스 25.9로 전달에 24.6에서 악화됐습니다. 서비스업 지수도 마이너스 11로 전월에 마이너스 10.8에서 하락했습니다. 극동건설이 법원에 기업 해상 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극동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가 어떻게 될지 장남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재 극동건설이 시공이나 시행을 맡고 있는 아파트는 세종시 3곳을 비롯해 경기도 파주 당동과 인천 구월동 등 모두 12곳입니다. 분양률이 저조해 사업을 연기한 용인 죽전의 사업장과 공사 현장의 지질 문제로 지체됐던 안동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세종시의 3개 단지는 소위 분양이 완료된 완판단지이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없을 전망입니다. 일부 분양이 부진한 사업장은 공사 진행이 조금 늦어지겠지만 계약자의 입주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사업장 대부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에 하나라도 극동건설이 파산한 경우에도 저희 대한주택보증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완공해서 입주시켜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미 납부하신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등 그런 입주금을 되돌려 드림으로 해서 계약자 여러분을 보호해드리게 됩니다. 극동건설이 공사를 진행 중인 12개 사업장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부분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변경하더라도 다른 시공사를 지정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의 피해는 거의 없을 전망입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 네, 스페인 중부에 있는 카스티아 라만차 지방정부가 1,000만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카스티아 라만차 지방정부의 수반은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8억 4,800만 유로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스페인에서 중앙정부의 구제를 요청한 지방정부는 발렌시아, 무르시아, 카탈루냐에 이어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다음 달 24일 독일 의회를 방문해 의원들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노에베르트 람메르트 독일 연방 하원 의장은 이같이 말하고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 위기와 밀접하게 연관된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논의를 위해 의회에 초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이달 초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유로존 위기 대응책, 특히 국채 매입 프로그램과 관련해 설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 경제의 2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잠정 집계보다 완화된 마이너스 0.4%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2분기 영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로 공식 집계돼 경기 침체 상황이 우려됐던 것보다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과 건설 부문 생산은 각각 0.8%와 3% 감소했으며 서비스 부문 실적은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 6천 건 줄어든 35만 9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7만 8천 건보다 낮은 수준이며 최근 2달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전주의 수치는 종전 38만 2천 건에서 38만 5천 건으로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의 주택거래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인 8월 잠정주택 매매지수가 전달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달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토대로 작성한 잠정주택 매매지수가 99.1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던 7월에 101.9보다 2.6% 내려간 것입니다. 미국의 8월 내구재 주문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해 경제 상황이 더욱 어둡다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8월 계절 조정을 고려한 내구재 주문이 전날보다 13.2%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 중에서는 즉시연금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최근 들어 즉시연금 가입 열풍이 불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즉시연금의 허와실, 서한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 사이에서 즉시연금 보험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즉시연금은 평생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하고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사망 후 일정 부분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한 생보사의 경우 즉시연금 상품에 과도한 돈이 몰리자 역마진을 우려하며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제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8월 한 달 동안 월 평균 계약 건수는 3배, 수입보험료는 4배나 증가했습니다. 몇몇 업체들이 이를 절판 마케팅에 이용하기도 해 금융감독원이 경보를 발령하고 즉시연금의 문제점들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투자자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험사나 은행이 제시하는 4%대 후반의 공시이율은 전체 납입보험료에 대한 수익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공시이율과 운용자산 이익률이 매달 변동되므로 매달 수령하는 연금액 역시 변화할 수 있는데 판매처가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변동금리 상품인데 고정금리 상품인 것처럼 이렇게 팔고 있어서 즉시연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만큼이나 꼼꼼한 가입 조건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머니 서한환입니다. 네, 우리 국민이 1년에 지출하는 휴대전화 구입비가 1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이동통신 3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구매를 위한 연간 총 지출이 11조 8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80만 원이 넘는 고가 스마트폰의 경우 아이폰을 제외하고는 국내 출고가가 외국 판매가보다 평균 20% 더 비싸 국내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포치료제 기업 이노셀이 상장 폐지 실질심사에서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져 오늘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됩니다. 이 회사는 4사업연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해 최근 관리 종목과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16일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녹십자 인수됨에 따라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거래가 정제됐습니다. 롯데쇼핑이 경쟁사인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이 자리 잡고 있는 인천터미널 용지와 건물을 통째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롯데쇼핑과 인천 남구터미널 일대 용지와 건물 매각 개발을 위한 투자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까지 장기 계약을 하고 있는 신세계에서 반발하고 있어 최종 매각이 이루어지면 두 회사 간의 갈등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먼저 좀 예고해드리죠. 요즘 가수 싸이 국경을 초월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뿌듯하시죠? IMF 외환위기 당시 박세리 선수가 큰 성과를 올리면서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줬듯이 싸이 역시 최근에는 문화적인 외교 사절로서의 역할 아주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에서는요. 이 내용 전문가와 함께 재밌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